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오, 예. 오늘은 이제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짧게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이제 요즘 핫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가 11범이라고 하던데. 네, 형사 처벌된 것만 11범이고요. 앞으로 진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추가가 될 경우에는 이제 12범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정가 11범이라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왜 뽑았는지. 왜 뽑았을 것 같아요? 자신을 구제해줄 어떤 능력 있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네.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거라고 생각한 게 했죠, 그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리가 낸시랭 씨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가가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의 심리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한 낸시랭의 심리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이 성폭행 범이고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나한테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 이게 굉장히 확고했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이명박 씨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을 때 저 사람이 정가 11범이든 정가 13범이든 그게 뭔 상관이야.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는데 일단 대통령을 뽑으면 되지. 뭐 이전에는 저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정가 11범이 됐던, 돈을 빼들어가지고 됐던, 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이든 그 상관없어. 대통령만 되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죠. 그럼 확실히 사기 당하죠, 그죠?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낸시랭 씨를 막 비난하는데 어쩌면은 저희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속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발적 네. 동조를 한 겁니까? 그럼 뭐 우리 낸시랭 씨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낸시랭 결혼하셨죠, 그분? 네, 결혼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세요? 아니면 지금 후회하세요? 그 물어보면 낸시랭 씨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화를 내시겠죠. 완전히 깨닫는 순간 이혼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5년은 걸린다는 이야기네요. 대한민국 국민이 쏘갔다 하면서 완전히 깨닫는데 한 5년 걸렸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애가 집어넣자 하는데 거의 또 4, 5년 걸렸으니까. 두 번째 인물은 유시민 작가입니다. 네. MB 구속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님이 전문 용어로 잘난 척을 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요? 네, 이 잘난 척이란 표현은 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요. 네. 유시민 작가가 그 JTBC 썰전에 출연해서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도 네. 똑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줘야 된다. 그거는 언젠가 안희정 씨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선의로 가지고 뭐 돈을 빼돌렸거든 아니면 청와대에서 놀고 먹었던 그분들이 선의로 그 행동을 했을 거라고 받아줘야 된다. 이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들리네요. 저는 비슷하게 안 들리고 굉장히 이분 공평한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평해요. 역시 둘리 씨의 공갈빵 두뇌는 역시 효력을 발휘해요. 어떻게 공평하게 들려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다 적용해야 되니까 MB든 어떤 시민이든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그 말은 대한민국의 이 사법 제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움직일까요? 유죄 가정의 원칙으로 움직일까요? 유죄 가정의 원칙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건 어떻게 갑자기 그걸 순식간에 아시게 되셨어요? 왜냐면 일단 잡아가서 네. 일단 잡아간 다음에 수사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건 이제 아세요? 네. 그래서 그걸 유죄 가정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나 죄 있어요. 그래서 고소할래요. 고소를 하면 재밌게도 경찰이나 검찰은 그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네.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가정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 가끔씩은 대기업 회장님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오, 훌륭해요. 많이 봤어요. 예. 그거는 왜 대기업 회장님한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될까요? 돈이죠. 네, 돈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한테 적용되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법률 용어인데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용어예요. 예. 중요한 포인트는요. 유시민 씨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형사소송법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래 그 원론적인 뻔한 소리 누가 몰라 라는 상황인데 유시민 씨가 하나 더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은 원칙과 원론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돈과 그 사람의 지위와 해서 움직인다는 그 상위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더 특혜가 되는 케이스. 그렇죠. 국민들이 가지는 국민정서법을 위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회장님한테만 이 재벌 회장님한테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대통령을 했고 이분도 또 회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 사고를 우리 유시민 작가가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그래 니 잘났다라는 국민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그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유시민 작가는 이 잠성까지 폭발시켰다고 하는데 또 같은 프로그램 썰전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네, 이번에 썰전에 그 다음 주에 나와서는 구속을 하는 건 수사를 하기 위한 거지 형벌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분이 그 사이에 참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평론으로서 있어 보이는 말씀을 하다가 진짜 이제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아주 원론적인 뻔한 이야기를 본인만이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신 것 같네요. 네, 과거 정부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구속하는 걸로 약간 형벌 주듯이 운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 법에 따라서 이분이 지금 자기 심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심리 상태에 넘어간 거예요. 그건 뭐 그러냐면 과거 정부에서는 사실 구속을 막 시키면 구속을 시키는 거는 이 검찰하고 법원 마음이고 그 검찰과 법원은 어차피 권력의 앞잡이로 한다라는 게 대부분 국민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힘이 있으면 잡아놔 하면 이제 예썰 하면서 잡아놓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이제 그거 아니거든. 우리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은 검찰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사법부는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늘 이야기했던 게 양성태 이 대법원장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너무 잘하는 것도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도 그렇게 한다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 작가가 이 정부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앞에 나와가지고 애드립을 미리 치고 있는 거야. 이 정권은 그렇게 권력이 남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MB를 잡아넣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수사를 하기 위한 편의 사항으로 검찰이 조금 오버하거나 아니면 늘 하던 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오버하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복수하고 싶다. 그런데 복수라는 거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정말 진짜 복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를 다 마치셨을 때 국민들이 벌써 끝났어? 라고 말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진짜 복수다라고 복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어요. 이 무슨 자다가 봉창도 드리는 소리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멋진 표현이에요. 진짜 복수는 사람들이 벌써 끝났어? 임기가 벌써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진짜 복수다. 작가님답게 참 감성적이시네요. 감성적이. 사실 전 이분이 참 나름대로 남들이
보다는 상당히 센스가 있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는데 때때로는 이런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조금은 참 그런 그 시기하네요. 내가 적합한 용어를 쓸 수도 있는데 쓰면 또 이 유시민 씨가 또 이 황 박사 너 진짜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소리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럼 진짜 MB에게 복수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 잡아 넣어가지고 수임비용을 504호로 주든지 503호로 주든지 502호로 주든지 했어야 했는데 716% 준 거. 거기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구치소가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최순실을 거기 보낸 거 아니에요. 순실이는 몇 층인지 모르는데 7층이니까 전망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MB한테 복수를 한다라는 거는 가장 진정한 복수는 MB가 지은 죄가 뭔지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죄에 상응하는 이 벌을 받게 하는 거, 그거는 복수가 아니라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정의의 여신은 이 저울을 들고 있고 눈을 감고 있는 건 저울을 균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MB가 지은 죄만큼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주는 것이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MB를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 국민이 사기 당한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게 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복수지. 무슨 문 대통령이 임기를 끝나고 또 노무현 지금 뭔 소리야 지금. MB를 지금 우리가 감옥에 집어넣는 게 문 대통령이 복수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 작가가 무슨 소설을 쓰고 있는 거야 대체? 네. 또 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셔서 떠나가실 때 눈물을 흘리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장제원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한 다음에 네. 페이스북에다가 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권과 검찰을 훗날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그렇죠. 네, 더 이상의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상당히 충성스러운 똥개를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군요. 근데 이거 또 개라고 하니까 이분이 또 개와 관련된 발언을 이번에 하셨거든요. 그럼 자기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네요. 네, 동족 상잔의 비극인데요. 왜요? 이분이 경찰에 대해서 미친 개라고 말을 하셨어요. 서로 똥을 앞에 놓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웠군요. 장제원 의원이 이제 정당하게 공무 수행을 하는 경찰에 대해서 강경병에 걸린 개다, 경찰을. 근데 앞뒤 안 가리고 내가 똥을 먹고 있는데 망망 그랬군요. 그걸 먹으면 돼, 그거는 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경찰이. 네, 그래서 친개라고 하고 몽둥이가 약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똥개가 똥을 좋아해가지고 먹는데 그걸 못 먹게 하면 미친 개라고 그렇지. 그럼 덜개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요즘 개에 관한 개드립들이 진짜 많이 난무하고 있죠. 그래, 또 누가 또 개에 대한 개드립을 했어요? 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이 자신은 들개라는 역시 듣는 게 좋으시다. 그 동네가 개판이라는 거를 야, 스스로 다 고백하는. 지금 고해성사. 그렇구나. 부활절이. 근데 이분들이 왜 이런 표현 쓰시면서 얻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본인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히는 거죠. 본인은 개고, 근데 똥개냐 덜개냐 서로서로 확인해보자. 이 시기가 왔거든요. 이 시기가 바로 부활의 의미가 되는 거죠. 지방선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좀 압니다. 그렇군요.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하게 해야 된다고 발언한 나양욱 전 교육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셨는데요. 그분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게 밝혀졌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개돼지들이 떠들어대도 너희들이 개돼지인 거는 어쩔 수 없느냐. 그거를 정부가 결국은 인정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자신을 개돼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약간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뭐 개돼지가 개돼지로 받아들이는데 왜 좌절감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본인은 공룡인데 그 찌질한 개돼지가 아닌데. 전 공룡인데 나한테 개돼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아, 진짜 그래. 그 기분 내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나는 개돼지보다 못하니까 대학에서 잘려가지고 복직하는 거에 대해서 소송을 해도 성소를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되네요. 박사님도 이분보다 못하신. 그렇죠. 난 개돼지도 안 되는 거죠. 너는 개돼지가 아니라 개돼지보다 못한 게 쥐새끼인가? 나 호랑이띠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런 상황을 그냥 나는 개돼지야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해야 될까요? 나는 개돼지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나는 공룡이야. 그래서 나를 개돼지라고 한 그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어요. 교육부에 대고 이야기하고. 네. 또 어차피 공무원으로 복직하면 나는 개돼지가 아닌데 나를 개돼지라고 한 저 사람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건 온당치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또 교육부에서도 또 다시 이제 어떤 처벌을 할지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끝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거는 이 교육부 끼리끼리 해먹는 분들이 서로 체면치레 하느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걸 지켜봐요. 지금 우리가 지켜보자고 그랬어요? 끝까지 말을 하자. 끝까지 말을 하고 교육부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왜 성소할 수 없었는가 사법부에서 왜 그 판단을 했는가 사법부에 대고 분명하게 물어봐야 되죠. 왜 이 사람의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까? 그 판결을 낸 판사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이번 조선일보에서 미투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기사였죠? 조선일보에서 100년 만에 부활한 이름 나혜석이라는 그 기사를 냈는데 이 나혜석이라는 분이 1896년도에 계셨던 신여성이세요. 칼럼도 쓰고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였고 굉장히 이제 시대를 앞서 나갔던 분이에요. 그런데요? 근데 이 분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네.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은 나혜석은 위험한 여자였다. 칼자루를 쥔 남성 사회를 바꾸려면 칼날을 쥔 여성들이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었다. 1934년 발표한 이혼 고백장이 대표적이다. 불륜이 사실 묵은임에도 남편 김우영에게 강제 이혼당한 과정을 낱낱이 밝혀 충격을 던졌다. 그래서 이런 신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면서 조선일보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투는 사이비 진보의 민낯이 얼마나 추악한지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나혜석이 진보였어요? 그 당시에 보수적인 통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나혜석이 사이비 진보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혜석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기도 한데 약간의 연문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연문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여자 화가가 되었고 파리에 간다라는 한 것도 그렇고 남편이 또 엄청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또 남편은 돈이 많으니까 여성 편력이 심한 또 사람이기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여자는 니만 바람 피웠냐? 나도 바람 피운다? 라는 모드로 그 당시에 지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그 상황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진짜 외도를 했는지 아닌지 그건 뭐 저 기자가 믿고 싶어 하는 데인데 그 진실은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남편이 이혼당해가지고 거의 거지로 살았던 그런 길거리에서 병들어가지고 굶어 죽은 그런 참 비극의 신여성이에요. 그랬을 때 이 비극의 신여성을 그 시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라고 하면 다 욕하고 너가 문란했기 때문에 이혼당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았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상당히 사회적 핍박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적 핍박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이 자신의 핍박에 대해서 또는 자신에게 가해졌던 성추행이든 성폭행에 대해서 미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여성들의 용기와 나이석의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또는 통념에 벗어나는 삶하고 굳이 연결시켜 보려고 이 기자가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게 되게 억지스러운 게 자꾸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억지스러웠다는 거를.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들이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이 얘기 하잖아요. 진보의 더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그렇죠,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나혜석 씨가 했던 행동이나 말들과 이어지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결론은 진보의 더러운 민낯을 공격하고 싶은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공격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고 동조 안 할 것 같으니까 아주 옛날 100년 전에 신여성이라고 하는 나혜석을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그 여기자가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게 조선의 아주 전형적인 이 소위 말해서 언론 장사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냥 읽었을 때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근데 조선일보답게 또 자백을 되게 재미있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TV조선 이진동 사회부장이 후배 여기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사표를 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월간조선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물론 그 기사는 얼마 뒤에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참 희한하게 또 자백하는 방법을 써줘, 그죠? TV조선에 있는 부장의 조선일보 시절의 만행, 추행을 일간조선도 아닌 월간조선에서 기사를 썼다가 지웠다가 그걸 지웠다가 이야, 희한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원래 이거를 또 그 여기자는 조선일보에서 미투를 못하고 그냥 다른 또 언론사로 갔는지 회사를 퇴사를 했어. 그리고 이제 이 미투 운동이 벌어지니까 저도요 이런데 그거를 뉴스타파에 또 제보를 했어요. 프레시한다 아니야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언론의 지형이 막 눈에 막 들어오죠. 네. 그리고 이게 진영 논리인지 아닌지 그것도 이제 막 넘어섰다는 것도 알고 있죠. 네. MBC에도 아니야. MBC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만든 뉴스타파에. 와. 그리고 뉴스타파에 이제 그 이진동 부장인가요? 네. 예. 이진동 부장하고 대화를 나눈 카톡을 공개했어요. 네. 좀 읽어주실래요? 요즘 미투 얘기로 시끄럽네요. 저도 몇 년 전 일이 생각나 연락합니다. 그때 일 저한테 아직도 지우고 싶은 기억이에요. 악몽같이 끔찍해요. 비 오는 날 집 앞에서 안 가고 기다렸던 거. 집에서도 분명히 싫었는데 끈질기게 달라붙었죠. 그 뒤로도 자주 우리 집 가고 싶다고 하고 지금 생각해도 토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과한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다면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사과를 하고 싶다. 사과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마음에 달려있겠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너에게 빚진 마음으로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 돌아보면서 살 생각이다. 이래서 내가 사과의 정체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진짜 환장할 것 같은데요. 평생 내가 경계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계속 억울한데. 그러게요. 이게 얼마나 가정스러운 이 조선일보 문제예요. 아니면 조선일보와 관계없이 한 개인의 문제예요. 아니면 조선일보라는 그 조직에서 권력을 가진 자와 심지어 조선일보 여기자인데도 권력을 못 가져가지고 당한 사람의 문제예요. 조선일보에서는 추악한 진보의 민낯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게 단순히 진보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 권력을 가진 집단 안에서조차도 네.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 정확하게 검찰 조직에서 서지영 검사가 안태근 위에 무슨 부장인지 어떤지 하는 인간한테 당했던 것이 조선일보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이런 미투의 문제는 결국에 진보냐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이든 모든 조직에서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못했던 자와의 관계에서 발생을 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들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위치에 있을 때 당하는 거였지, 그것이 남녀 대결 구도나 그런 것조차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성희롱, 성폭력 문제의 주무부처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에 대한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정 장관한테 자질이 부족하다.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장관직을 내려놔라라고 요구를 했고 이분이 장관직을 걸고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장관한테 요구했던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여가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여가부 장관이 미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지금? 강간죄 적용이라던가 그거를 이제 신고한 여성에 대한 무고죄라던가 여러 가지 안전망이나 대책을 이제 법 개정, 대책, 안전망. 그럼 국회의원 지들이 하면 되지. 왜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을 괴롭혀? 그리고 또 장관의 솔루션은 뭐냐? 해결책을 말해라. 라고 해결책 제시를 또 요구하셨고요. 지들이 안 하는 거를 왜 여가부 장관은 여가롭게 보내는 곳인데 왜 그 남의 여가를 방해해요? 그 다음에 사전 예방은 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라 라고 했어요. 세월호 빠진 거를 지들은 그러면 건져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야지. 이분한테 기대하시는 게 정말 많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이 장관님 탓은 아니잖아요. 이것들을 못한 것은. 아니 장관 탓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왜 아무 생각 없이 여가를 즐기는 여가부 장관한테 여자라는 이유로 이런 여가부 장관의 정체성은 여성이라는 것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 여성부 장관 이분 혹시 여성이라서 여성부 장관, 여가부 장관 된 거 아닌가? 여가부 장관을 남자가 맡으면 좀 또 말이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여가부에서 이런 거를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부서가 맞나요? 여가부가?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법 개정하고 하는 거는 여가부 일이 아니고 국회 일입니다라고 왜 여가부 장관은 이야기를 못했을까요? 너무 여가를 많이 즐겼나? 자기 자신도 자기의 역할이 뭔지 정확히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셔서 그런 걸까요? 아, 그런가요? 근데 여성가족부라는 곳이 정확히 뭐예요? 왜냐면 여성부면 여성부고 가족부면 가족부지 여성가족부 이러면은 좀 네이밍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를 그렇죠. 불편하게 해요. 그렇죠. 마치 여성이 가족의 일을 담당해야만 한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오, 마녀분 멋있어요. 아니, 저는 항상 이 네이밍이 귀에 거슬렸어요. 여성가족부. 훌륭해요. 문화체육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별개인데. 교육과학기술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부처가 하는 일이 어중간하거나 뭔가 그걸로 가지고 존재감이나 정체성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없을 때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부처 하나 만들어줄게 라는 이유로 만들어진 부처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 이름은. 내가 안 만들었지만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투랑 관련해서 뭐 대법원이 할 일, 여가부가 할 일, 교육부가 할 일, 뭐 형사연구소가 할 일, 청와대가 할 일,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를 내한테 물으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하려고 하는 자에겐 있을 것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겐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지금만 해도 그 법 개정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한테 왜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자기 일을 떠넘긴 거잖아요. 그 말은 국회는 그거와 관련해서 해결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준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또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이런 거에 항상 어웨어하고 있어. 그런 거를 또 보여주기 위한 쇼인 것 같고. 이야, 역시 마녀는 달라요. 맞아요? 오이, 이야, 역시 마녀는 마법만 부린 줄 알았더니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이 사기술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네요. 제가 역시 그럼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네. 그 부서의 정체성, 여가부의 정체성은 그 부처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가부의 정체성을 이분이 결정해서 확실히 자리를 걸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이분이 자리를 왜 걸어요?
이분이 하니까 옷걸이도 아니고 이 장관 자리를 지가 왜 걸어요? 그리고 장관 자리를 건다고 지 마음대로 걸려요?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 자리인데 이분은 지금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럼 이분이 지금 지가 해결할지도 못할 문제를 가지고 자리를 건다 아닌다라는 게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네요. 그렇죠. 지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는 뭔가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내한테 그게 질문이에요? 질문이 아니에요? 아, 그럼 저희는 이제 여가부의 지금 현 상황을 이해한 걸로 그럼요. 오늘 방송을 마쳐야겠습니다. 그럼요. 끝난 거예요? 네. 아, 시사는 참 힘드네요. 네, 우리 둘리 씨, 그 텅 빈 뇌를 활용해가지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사를 하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그리고 둘리님이 사건에 대해서 다 정리도 해오시고 다 잘 정리해서 또 말씀해주시고 하는 게 이 저를 감싸주시는 필요한 존재. 그럼요. 많은 분께서 이렇게 너무 훈훈합니다. 네, 우리는 훈훈한 방송을 만들었어요.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